한동 12번째 김아람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벤요 장애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는데요. 오늘 먼저 기도 우리 황일주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걸 아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스피리추얼 바디, 헤븐리 바디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성령으로 스피릿 오브 지저스, 스피릿 오브 크라이스트, 스피릿 오브 가, 홀리 스피릿 성령이 오늘도 임하셔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많은 힐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 오버컴, 극복하여 우리가 건강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김아람 원장님을 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우리 비뇨기과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각지에 흩어진 선교사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보내주신 거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육체의 모든 것을 또 오늘도 생각하며 또 깨달으며 피지컬 바디와 또 스피리추얼 바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형통함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 몸된 교회를 잘 받들어 세 각지에 흩어졌지만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주님의 성령이 올라온 역사가 일어나요. 아버지 하나님 천하의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며 새롭게 힐링하는 새 피조물로 새 마음과 새 뉴스피릿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이 계셔서 중보 기도를 만들어 주시고 많은 병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들의 또 어려운 환경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선교사를 위해서 힐링의 중보 기도함으로 고침을 받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마련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기도 응답하였던 주님, 오늘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새 예루살렘, 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그날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가 이 필그리메이지 나그네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 미션을 잘 감당해 나가 그러니까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인도해 줄 것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장해 줄 것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강의해 주실 우리 김아람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한동대를 졸업하시고 경북대 의정원 졸업, 서울 아산병원 비뇨기학과 전문의 과정, 임상 강사 과정 수료,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는 건국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 조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며 2017년, 2018년, 21년 학술상 수상을 하셨고 작년 2021년 희사전을 선정, 차세대 리더 100인에 선정되신 귀한 강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강의해 주실 때 우리가 많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수님 나와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건강하신지 의사 오입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진료하고 수술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비뇨의학에서 제가 또 그 세부 전공으로 제가 주로 이제 하고 있고 연구하고 진료하고 있는 분야인 배뇨장애에 대한 분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배뇨장애에 대한 배뇨장애에 대한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실수로 소리가 켜져 있으신 분들이 있으셔서 끄시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선생님들께 이제 이런 주제, 건강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청년한동 제가 대표 강사로 섬기면서 매달 이제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는 강의들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면서 이제 중간중간에도 또 청취자분들께서 원하시는 주제라던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피드백들을 또 주시면은 제가 더 좋은 강의와 정말 또 필드에서 원하시는 것들을 제가 제공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배뇨장애. 자, 배뇨장애는 크게 이제 그 4가지 주제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전립선 비대증이고, 두 번째는 과민성 방광, 그리고 세 번째는 야간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방광염에 대한 내용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전립선 비대증인데요. 전립선 비대증은 먼저 이제 진단을 제가 먼저 갖고 왔는데, 진단보다는 먼저 어떤 증상이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죠. 전립선 비대증은 기본적으로 남성들에게 생기는 질환이고, 소변을 볼 때 굉장히 요속이 느리다던가 잔뇨감이 생기고 보고 나도 시원하지도 않고 항상 보고 나는데 또 보고 싶다던가, 그리고 밤에도 자꾸 소변 때문에 깨는 일이 생기는 것이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그 기관이고, 방광 나오는 방광 그 출구 쪽에 위치해 있어서 나이가 들에 따라서 조금씩 커지는데, 전립선 비대증은 약간 병적으로 조금 더 커진 거죠. 그래서 나오는 길이 굉장히 좁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생긴 여러 증상들을 전립선 비대증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립선 비대증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학술적으로도 60대 남성에게는 한 60%, 70대 남성이 70%라고 하니까 거의 이제 60, 70, 80대가 되신 분들에게는 없는 이상할 정도로 전립선 비대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시면서 나에게 좀 비슷한 증상이 있다 하시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다루게 될 과민성 방광은 여성이 굉장히 호발하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나에게 또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진단은 사실은 비대증 말 그대로 커진 거기 때문에 얼마나 커졌냐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하기에 앞서서 이제 간단한 설문지 같은 것들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배뇨하고 나서 시원하지 않고 소변이 나가 있는 느낌이 얼마나 있느냐를 체크하는데, 전혀 없으면 0점, 항상 그러면 5점, 5번 중 4번, 3번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뇨하고 나서 2시간이 지나기 전에 또 소변을 보는 경우가 있나, 그렇죠. 이거 역시도 이렇게 본인에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하시고,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끊어지는 경우가 있는지, 소변을 참기 힘든 경우가 있는지, 소변을 볼 때 소변식이 약하다고 느낀 경우, 그리고 소변이 마려운데 한참 기다려야 나오는 분들도 있죠. 그런 경우는 없는지, 그리고 밤에 여러 번 깨서 소변을 보는 경우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신이 맞는 것들 체크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점을 더하게 되는데, 총점이 20점이 넘어가면 실제로 배뇨장애가 굉장히 심한 겁니다. 20점이 안 되면 8에서 19점 정도 나거든요. 중간 정도고, 10점이 안 된다 하면은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나의 점수가 20점, 그 4개만 해서 항목 하더라도 20점 넘어가죠. 그러니까 조금 점수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나에게 배뇨장애가 있으니까 치료 좀 받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주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 하나는 배뇨 일지입니다. 일기 쓰는 것처럼 배뇨 일기를 쓰게 하는데요. 24시간 동안에 내가 소변을 몇 시에 봤는지, 그리고 한 번 볼 때 양이 얼마나 봤는지, 밤에 자다가 깨서 소변을 봤을 때 양이 얼마나 많은지, 한 여러 번 봤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검사를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긴 하는데, 검사가 딱 내 일상생활의 것들을 똑같이 반영해 주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이제 소변을 집에서는 굉장히 잘 보시는데 병원만 오면 안 나온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일상생활에서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배뇨일지를 써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검사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요속 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하는 검사입니다. 간단한 검사인데, 화장실에 소변 보는 것처럼 기계가 세팅이 돼 있어서 변기관에 소변을 보시면 최대 요속,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난 소변이 너무 약하다, 근데 실제로 약한지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잔뇨감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잔뇨가 실제로 없는데도 잔뇨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소변을 보고 나서 방광 안에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를 간단한 초음파기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플로메트리, 요속 검사라고 하는 거는 병원에서 하는 아주 간단한 검사로
배뇨의 패턴을 이런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립선 크기를 측정해야 되니까 초음파를 해야 되는데 사실 어디나 초음파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실제로 손가락으로 이것들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제 의사들이 이걸 만져보면서 이게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것들이 방광 안으로 동출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사이즈를 측정하고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 검사를 하나 할 수가 있는데요. 피 검사로 전립선 비대증을 체크하기는 힘든데 피 검사로 전립선 암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SA, Prostate Specific Antigen이라고 하는 전립선 암과 관련된 수치 검사 하나가 있는데 이걸 함으로 인해서 전립선 암이 굉장히 의심되는 경우는 예를 들면 수치가 10이 훨씬 넘어가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랬을 때는 PSA 수치가 굉장히 높으니까 전립선 암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 굉장히 많으실 수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치료를 이제 하면 좋을까요? 전립선 비대증도 그렇고 비뇨장애도 치료에 대한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가 전립선 비대증이고 과민성 방광이 동반되어 있는지, 야간요가 동반되어 있는지, 혹은 여성 같은 경우는 방광염이 동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판별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생활습관 교정도 그에 맞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소변을 참는다, 물을 많이 먹거나 물을 적게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것들을 잘 진단을 받으시고 그거에 맞는 생활습관 교정을 해야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자, 야간요가 문제일 경우는 좀 더 뒤에 다시 설명해 드릴 텐데요. 밤에 소변 때문에 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늦은 오후와 저녁 시간에 수분 섭취를 굉장히 제한해야 됩니다. 자기 전에 물 먹으면 좋다더라. 굉장히 잘못된 비전문가들이 나와서 방송에서 이상한 얘기를 해서 물 많이 먹으면 좋다더라라고 하는 잘못된 오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요가 문제가 있거나 과민성 방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특히 자기 전 수분 섭취를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해야 됩니다. 그리고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이 역시 굉장히 줄이는 게 좀 중요하고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소변은 뭐 잘 보고 문제가 없는데 소변 다 보고 나서 속옷을 올리고 돌아섰는데 소변이 속옷을 자꾸 젖는다. 그걸 이제 배뇨 후 점적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건 사실 제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약을 먹어도 수술을 한다고 해서 없어지지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은 소변을 보고 나서 죄송하지만 어떤 분께서 지금 음소거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소변을 보고 나서 요도를 한번 훑어내는 USR 밀킹이라고 하고요. 고환 아래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한번 고여있는 소변들이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소변을 보고 나서 한번 앞쪽으로 요도를 한번 쓱 마사지 하듯이 훑으시고 요도 앞쪽 휴지로 한번 잘 닦아주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과민성 방광 같이 저장 증상, 그러니까 소변이 마려운 걸 참기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도 과민성 방광이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소변이 조금 참아보는 훈련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배뇨장에 있어서 변비 치료입니다. 배뇨는 말 그대로 방광의 문제고 요로계의 문제인데 변비랑 무슨 관계가 있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변비가 심한 분들은 배뇨장애 치료를 받으셔도 큰 호전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뇨를 담당하는 방광과 요도 그리고 대장이 발생학적으로 같은 발생학적 기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제 자라나오면서 발생학적인 같은 이제 뿌리를 가지고 기관들이 성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경학적으로 아주 흡사한 신경학적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변비가 있는 경우에는 머리에서 그런 것들을 변비가 있는지 배뇨장애가 있는지 확실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변비 치료를 꼭 같이 해줘야만 배뇨장애의 아주 좋은 효과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물 치료를 이제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는 알파 차단제라고 하는 약물을 이제 복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알파 차단제는 원래 이제 처음 개발된 단계에서는, 어, 고혈압 약물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이 비뇨의학과 약물, 전립선부대증 약물로 개발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런 혈관 확장 효과가 있는 약물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들은 꼭 자기 전에 먹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기립성 저혈압이 있을 수 있어서 자기 전에 먹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기립성 저혈압이 없는 최근에 개발된 약들도 있기 때문에 약물을 드실 때 이렇게 좀 옛날 약들이 많습니다. 이런 약들이 있으면 혈관 확장 효과가 많고 기립성 저혈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알아두시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결석부대증 남성들 그리고 그 연세가 있으신 중장년층이 많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을 백내장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같이 이렇게 오버랩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 중에서 백내장 있으신 분들은 전립선부대증 약물 드실 때 좀 주의를 기울여서 복용을 하셔야 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립선부대증 약물을 주실 때 방송에 알파 차단제는 남성 기능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약간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남성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팩트고요. 하지만 하나는 문제가 일으킬 수 있는 건 사정장애, 부부관계 하고 나서 할 때 그 사정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은 맞기 때문에 사정장애가 있을 수 불편하고 힘들면 알파 차단제 약물을 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는지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약,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알파 차단제는 전립선 비대칭 사이즈를 감소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사이즈 감소시켜 주는 약은 따로 있는데 바로 그 약이 이 알파 환원 차단제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남성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 비대칭 약인데 머리 숱에 도움이 되는 약이 바로 이 약들인데요. 이 약들은 전립선을 작용해서 전립선 사이즈를 감소시켜 줍니다. 그럼 이 약을 먹으면 정상 사이즈까지 가느냐? 그건 또 오해고요. 정상 사이즈까지 가지는 않고 한 1년 정도 꾸준히 먹으면 20% 정도의 사이즈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 계속 평생 먹어도 25%까지 30%까지 갈 수는 있지만 100cc 되던 엄청나게 큰 전립선부대증이 정상 크기까지 작아지진 않는다는 거. 정상 크기는 얼마냐? 정상 크기는 이제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가장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70대 분들의 정상 사이즈는 약 20에서 30g 정도가 정상 사이즈입니다. 근데 전립선 초음파를 해보면 70, 80, 100cc가 100g 넘어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굉장히 큰 거죠. 자, 그리고 이 약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이즈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좋지만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성기능 관련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5알파 환원술 억제제는 젊은 남성에게 예를 들면 40대, 50대 남성이 전립선 비대증은 보통 저한테는 안 씁니다.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 알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린 알파 차단제하고 두 번째 약을 같이 먹으면 효과가 제일 좋을 수가 있습니다. 남성들 역시, 남성 전립선 부대증 역시도 과민성 관광이 다시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변 볼 때 시원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자주 보고 참기가 힘든 경우에는 과민성 관광 치료 약물을 같이 복용해야만 같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민성 관광 약물 같은 경우는 노폐색을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없이도 그냥 무조건 좋다고 해서 같이 먹으면 안 좋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없이도 전문가와 상의하실 수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비아그라 같은 약물들의 전용약 약물들이 많이 나와서 매일 먹을 수 있는 약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약물 치료에서 남성들 같은 경우는 성기능 관련된 부작용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PDE5 인히비터, CIS 전용약을 매일 먹는 그런 약물도 있어서 분열 증상과 성기능이 동시에 같이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그 약물들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같이 전해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약물들을 먹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사실 항상 먹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약물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경우 수술을 하실 수가 있고요. 수술은 이렇게 재발성 요폐색, 소변이 갑자기 안 나오고 막 막히는 거죠. 이런 경우나 소변이 꽉 막혀서 막 흘러 넘치는 범람성 요실금, 요로감을 계속된다던가 방광에 돌이 있다던가 전립선 기능이 너무 커서 혈류가 계속 있다던가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면서 상부요로에 영향이 생겼을 경우에는 꼭 수술적 치료를 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거나 약물 치료에도 부작용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도 수술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수술은 몸에 칼대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힘들지 않고요. 이제 여기 그림처럼 레이저를 통해 가지고 방광에 막힌 부분들을 꽉 뚫어주는 이런 수술을 통해서 이제 호르몬 레이저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 가지고 여기 지금 전립선이고 이 안쪽에 들어가면 방광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걸 통해 가지고 전립선을 정확한 플레이 여기 보시면 전립선 껍질 캡슐과 전립선 안쪽에 있는 이런 전립선 혹을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여기를 이제 전체적으로 뻥 뚫어줍니다. 예전 수술 중에서 다 깎았거든요. 근데 최근 수술 때는 깎지 않고 전립선에 관련 덩어리채로 전립선이 쏙 들어가지고 지금 들린데 보이시죠? 이거 들어가지고 전립선 통째로 방광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밀어넣고 새로운 기기가 들어가서 전립선이 가는 부분들을 빼내는 거죠. 그래서 막힌 부분을 이렇게 뻥 뚫어주는 이런 수술을 이제 합니다. 이게 홀랩 수술이라고 하는 수술인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전통적으로는 깎아내는 PYP라고 하는 수술도 많이 하고 최근에는 헐물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부대칭 수술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립선 약물을 안 먹어도 되고요. 전립선 부대칭을 그래서 정리하면 약물 치료를 기본으로 하는데 약물 치료가 호전이 없거나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는 혹은 요로 감염이나 반복적 요폐색이 있을 경우는 수술을 하실 수도 있다. 그리고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라고 간단한 피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 암하고 감별 진단하는 것들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환은 과민성 방광입니다.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과민성 방광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과민성 방광은 어떤 증상을 가지느냐? 첫 번째 기본적으로는 빈뇨죠. 소변이 하루에 10번씩 막 갑니다. 그럼 소변 몇 번 보는 게 정상이냐? 소변 하루에 6번에서 8번 보는 게 정상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간격으로 소변을 보는 게 정상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6번에서 8번 정도를 보는데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소변을 참을 수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변을 참기가 힘들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진단의 클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변을 그런 또 심한 경우에는 요 절박성 요실금이 생깁니다. 소변을 너무 급해서 가다가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디 멀리 가기 힘들고 항상 낯선 데 가는 거 굉장히 불안해하죠. 소변이 때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간단한 설문지로 진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1번 항목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몇 번을 소변을 보시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잠든 후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는 몇 번 보십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소변이 마려워서 참기 힘들었던 적이 몇 번 있으신가요? 하루에 몇 번 이상인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소변이 마려워서 참지 못하고 소변을 지린 적이 있는가?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총점을 더하는데 총점이 3점 이상이고 중요한 포인트는 3번 항목이 2점 이상입니다. 그렇죠? 2점 이상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그렇죠? 소변이 참기가 힘들었다. 이게 진단이 되면 과민성 방광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소변 자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3번 항목인 거죠. 3번 항목이 동시에 만족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정도는 참기가 힘든 적이 있을 때 과민성 방광을 진단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과민성 방광 역시도 굉장히 많습니다. 60대 10대 넘어가실수록 더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참기가 힘들고 가장 실제로 쌓일 수도 있고요. 낯선 데 가기 굉장히 힘든 경우
관성 관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관성 건강은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제 우리 역시도 생동 치료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생활 습관도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관성 건강 환자분들 중에서도 막 물통 큰 걸 들고 다니시면서 나는 속이 너무 자주게 참기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관성 방광 진단이 되시고 다른 예를 들면 방광염이 없거나 콩팥이나 뭐 심장이 안 좋으신 게 아니면 물은 적당히 드셔야 됩니다. 물을 많이 먹으면 좋다는 거는 죄송한 말이지만 비전문가들이 한 얘기고요. 물을 많이 먹어야 좋은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한다던가 콩팥이 안 좋다던가 심장이 안 좋다던가 요로결석이나 담석 이런 것들 잘 바라는 분들에게 물을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정상적인 건강을 가신 분들은 물을 적당히 먹으면 좋은 겁니다. 적당히가 그럼 얼마냐? 그래서 1에서 1.5리터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근데 평소에 야채나 과일을 많이 드시고 밥도 많이 드시는 분들이 1.5리터 드시는 것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커피도 많이 드시거나 차도 많이 드시는 분들 역시도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물 먹는 것들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행동치료는 그래서 관성 건강 기본적으로 속에는 참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요도 관략근 운동, 예를 들면 캐딜 운동이라고 하죠. 캐딜 운동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성 건강은 행동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약물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치료를 하면서 약물치료를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한번 생각하시면서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말씀드린 지나친 수분 섭취나 카페인 섭취를 꼭 억제를 해줘야 되고 체중 조절하고 금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변비가 있는 환자분들 변뇨 증상이 기승하고 있고 변비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변비를 꼭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약물 치료는 항콜린제라고 하는 약물 그리고 베타3 항진제라고 하는 약물이 가장 기본적인 약물 치료고요. 이것들을 같이 이제 하게 되면 소변이 차가집니다. 소변이 급한 부분들, 쌀 것 같은 부분들도 소변 이 약을 드시면 차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빈뇨나 절박뇨 같은 것들이 호전이 되고 생활습관 교정 제가 말씀드렸죠. 소변을 자꾸 참는 연습을 해보면 소변보다 간격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베타3 항진제와 항콜린제가 방광에게 작용을 하는데 좀 작용하는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복용할 수가 있고요. 동시에 복용하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약물들이 항콜린제 같은 경우는 입맛에 인한 변비가 생길 수가 있고 베타3 항진제 같은 부작용이 굉장히 적은데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들은 사실 감성 건강은 60대, 70대가 되셔서 복용하기 시작하시면 거의 평생을 드셔야 됩니다. 약을 끊으면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많고요. 먹는 동안 좋은 것이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계속 오래 먹어야 되는데 약을 오래 먹으면 그건 괜찮냐. 그렇죠? 사실 그 부분들도 최근에 여러 연구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콜린제 같은 경우는 치매 환자분들에게 좋지 않은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래 먹는 것이 좋지 않다 라고 하는 최근 정보들이 있어서 베타3 항진제를 복용을 하게 하는데요. 베타3 항진제 같은 경우는 치매 환자분들이 연세가 많은 심한 관절 건강에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 치료가 바로 방광의 보톡스, 보툴리늄 톡신 필요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 역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쾌링 치료로 받아들여져서 보험적을 받아서 실제로 보험 적용 하에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방광 내시경을 통해가지고 방광 내력을 이런 여성들 흔히 말하는 얼굴에 맞는 보톡스랑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시술들이고 한 번 맞으면 평생 가느냐 그렇지 않죠. 얼굴에 맞는 보톡스 역시 한 6개월 정도 간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도 한 6에서 8개월 정도 간격으로 효과가 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무스카이닌 약물이나 베타3 항진제 그리고 이런 보톡스 치료를 통해서 관이성 방법을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전립선 비대증 얘기를 하면서 같이 얘기를 좀 하면 좋은데요. 이 얘기를 왜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으면서도 크게 효과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과민성 방광이 같이 있는 분들, 결핵성 비대증과 과민성 방광이 같이 있을 때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꼭 한번 짚어보셔야 될 문제는 과민성 방광이 같이 있어서 소변을 자주 보고 급한 분들은 한 번 볼 때 소변의 양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50cc, 100cc, 150cc 이렇게 소변을 보시는 분들 꽤 있으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소변이 절대 시원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민성 방광치를 같이 받으시면서 참는 연습을 하고 소변 보낸 간격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 번 볼 때 양이 충분한 양이 확보가 돼서 소변을 보시게 돼야 소변이 시원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혈성 비대증 치료를 받으시면서 난 아직도 소변이 시원하지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과민성 방광치를 좀 같이 받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소변의 간격을 늘려야 됩니다. 물을 많이 먹어서 소변의 양을 많이 만드실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소변을 자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은 적당히 먹고 소변의 간격을 늘려서 소변을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야간입니다. 야간조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아마 대부분 아마 있으실 정도로 야간조만큼 또 유병이 높은 질환이 잘 없습니다. 특히나 70대 이상이 되면 남성, 여성이 거의 유병이 동일해질 정도로 굉장히 많죠. 그래서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거, 마려운 느낌 때문에 깨는 거를 야간요라고 합니다. 보시는 대로 남성, 여성 말할 것도 없이 연세가 드시는 에 따라서 굉장히 호응하는 것이 야간요죠. 죄송합니다. 영어로 너무 많이 써놔가지고 야간요 같은 경우는 좀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야간요는 제가 좀 앞부분을 조금 제가 이제 인트로덕션을 말로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야간요를 치료해야 되는 가장 이유 중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야간요에 대한 오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야간요 뭐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죠? 내 주변에서 다 그렇다. 그러니까 밤에 한두 번 깨는 게 뭐 대단 대수롭지 않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밤에 한 번 깨고 두 번 깨고 세 번 깨게 되는 분들이 나이 드시면 더 많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 연구에서는 야간요가 횟수가 많은 분들일수록 생존 기대 수명이 짧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야간에 깨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대 수명이 짧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번 깨는 게 무조건 좋은 겁니다. 안 깨는 게 더 좋은 거죠. 안 깨고 팍 자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야간요 때문에 그럼 오래 못 사는 거냐? 그건 전혀 아니고요. 야간요가 본인의 그 건강 상태를 대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안 좋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밤에 깨는 경우도 많고요. 여러 가지 심적인 요인으로 밤에 깨는 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야간요가 그 환자의 건강에 되게 중요한 인디케이터, 척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깨는 분들은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건강관리에서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꼭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야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간에는 그래서 일단은 같이 해야 될 거는 저녁 식사 때부터 물을 많이 드시거나 맵고 짠 걸 먹거나 국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다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입이 계속 마른데 이거 어떻게 줄이냐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입을 자꾸 헹궈서 뱉는 습관을 들이시는 분들이 중요하고요. 과일을 먹는다거나 음료수를 드시다가 하는 것들 다 낮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자기 전에 한번 손을 꼭 보고 주무시는 게 중요하고요. 약물치료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과민성 건강 약물치료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데스로프신이라고 써놓은 약물인데요. 야간 단요 약물입니다. 야간 단요 도대체 뭐냐? 야간 단요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된 전력 너무 많이 바꿨네요. 야간 단요에 대한 약물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먼저 하는데요. 소개를 순서 좀 섞였는데
그 녹터널 폴리유리아라고 써놓은 게 있는데 야간 단뇨입니다. 야간 단뇨. 야간 단뇨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야간 단뇨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깼는데 한번 볼 때 양이 너무 많이 나와요. 뭐 이상할 정도로. 나 밤에 자기 전에 별로 먹은 것도 없고 물도 많이 안 마시고 잤는데 밤에 소변 때문에 깨서 소변을 보면 이상할 정도로 소변이 많이 나와요. 그 원래의 진단을 할 때는 배뇨일지 아까 처음 설명해드렸죠. 배뇨일지를 써서 24시간 소변 보는 양을 한번 더해보면 예를 들면 24시간 소변 보는 양이 2000cc가 나왔어요. 그럼 70대 이상 분들이 2000cc 중에서 약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600 정도 되는 거죠. 600 이상이 밤에 나오거나 그러면 야간 단뇨입니다. 야간 단뇨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립선 비대증이나 관성 건강 약 먹는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간 단뇨는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연세가 드시면서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긴 게 야간 단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몸을 만드실 때 호르몬도 밤에 나오는 호르몬, 낮에 나오는 호르몬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소변이 생성되지 않도록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 이뇨, 소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걸 반대로 항이뇨 호르몬이 밤에 나와서 밤에는 푹 자도록 이렇게 우리 디자인을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이것들이 조금 무너진 거죠. 항이뇨 호르몬이 충분히 안 나옵니다. 야간 단뇨할 때. 그래서 밤에 나 진짜 먹은 것도 없는데 밤에 소변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밤에 계속 깨시는 거죠. 이분들은 제가 교육을 안 해도 알아서 밤에 자기 물을 안 먹습니다. 근데도 밤에 계속 소변이 나오고 깰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이런 분들에게 데스모프레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약물이죠. 이것도 균형을 맞춰주는 이 약물 처방을 하면 정말 거짓말처럼 몇십 년 동안 밤에 꼭 3-4번 깨서 소변을 봤는데 이 약을 먹으면 바로 다음날 소변을 안 깨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약인데 약이 좀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작용은 뭐냐면 우리 몸, 그러니까 피 속에 나트륨 레벨이 약 드신 분들에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는 약이기도 하고요. 나트륨 레벨이 많이 떨어지면 좋지 않기 때문에 약 먹고 한 일주일 정도 후에 피 검사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한 번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하면서 괜찮으면 약을 꾸준히 오래 줄 수가 있고 또 하나 약점이 있다면 여성분들에게 그런 부작용이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쓸 때 좀 조심해서 써야 되는 약입니다. 라는 거를 한번 짚어봐야 되고요. 또 하나 포인트는 밤을 자꾸 깨는 분들에게 또 많이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이겁니다. 코 고는 분들. 우리 남편 코를 엄청나게 많이 골고 코 골다가 수면 무호흡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코를 막 골다가 멈추는 거죠. 수면 무호흡이 있는 거. 수면 무호흡 있는 분들이 또 잠을 깊이 못 자고요. 잠을 깊이 못 자다 보니까 소변을 보고도 깹니다. 그래서 야간으로 계속 부르고 가시죠. 이런 분들은 수면 무호흡, 야간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면 무호흡과 콧물이에 대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 때문에 야간요가 더 심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좀 못 자서가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은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우리 몸이 무호흡 상태라고 하는 거를 인지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물에 빠졌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물에 빠졌다고 느끼니까 우리 몸에서는 심장이 그것들을 인지해서 막 그 이뇨 호르몬을 내고 우리 몸에서 물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소변이 밤에 우리 몸에 자꾸 무호흡을 느끼니까 우리 몸은 물에 빠졌나? 하면서 물을 막 빼냅니다. 소변이 막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변이 계속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면 굉장히 좀 약간 비만 있으신 분, 목이 짧거나 이런 분들이 이게 그 코골이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내가